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7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5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계약을 하고 주택을 설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신고하고요. 착공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감리를 받고요.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죠. 즉 분양을 하고요. 이제 살다가 또 주택이 노후화되면은 리모델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도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먼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건축법과 달리 단독주택에서는 공간이 빠진 나머지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기숙사가 빠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은 독, 중, 가, 관이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동, 연, 세대, 앞, 기숙사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공간과 기숙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한 그러한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제가 그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축할 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짓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있어요. 이미 공동주택이 있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차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뭐 한 40평 아파트에 널찍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분가하고 나갔어요. 둘이 살긴 너무 이게 공간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고 작은 평수 이사하기도 뭐하고요. 그럴 때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신고를 하고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구축 개념이에요. 신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이렇게 새롭게 차후에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나뉜다는 것을 먼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각각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먼저 처음부터 아파트를 건설할 때 그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처음부터 만든다. 설계해서 처음부터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요. 그래야 그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욕실, 부엌은 같은데요. 이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설하는 건 처음부터 현관,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현관이잖아요. 그 현관 자체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생각 안 하고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 현관까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기는 힘들죠. 그래서 출입문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것은 현관을 설치하는 거고요. 설치하는 것은 출입문을 설치한다. 이 차이가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설치, 치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면은 이 건설하는 주택은 역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본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만든다는 거예요.
차후에 이렇게 만드는데 2개, 3개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또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래서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주거 전용 면적도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만큼 수용 인구가, 거주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그에 따른 주차장,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이 설치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더 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추가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확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설하는 그러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각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주거 전용 제한 면적은 없습니다. 구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은 아닌데 거의 주택에 준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주택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기호단호, 이 주는 기호단호를 입죠. 지호단호의 짝퉁입니다. 기호단호. 그래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같은 것들이 이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였잖아요. 이제 건설 자금, 재원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건설 자금, 즉 재원에 따른 분류라는 것, 면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혹은 주거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자, 어떤 주택이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지, 토지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혹은 국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자금 지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건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주택들을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서가 있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나와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그것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거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그런 데는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영주택은 이 국민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영주택이라고 하니까 뭐 민간이 만든 주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300세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300세대라고 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고요. 299세대부터 그 이하를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해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이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자, 어떤 주택이 있느냐? 크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형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혜택을 주는 상황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나중에 언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소형주택
이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3번, 4번 몽땅 다 제외됐습니다. 삭제됐어요. 개정이 돼서 삭제됐어요. 원래 이 4번 부분에 이 가로 부분이 추가됐다가 작년에 추가됐다가 다시 또 아예 다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하실 필요 없겠고요. 요 세 가지 1, 2, 5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형주택은 그러니까 이 소형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철폐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요 세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그리고 위에 1, 2, 3번의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원래 이제 연립주택이 4층까지였죠. 다세대주택도 4층까지였는데 요거를 5층까지 좀 완화해 준 겁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간단해졌는데 대신 여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합 건축의 제한.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뭐 다른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 소형주택과 요것들을 같이 또 건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외가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소형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소형주택을 건설하는데 좀 특이하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건축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형주택을 이렇게 짓고요. 맨 꼭대기층에 이 관리를 하려면 주인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85제곱미터를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집은 좀 클 수 있겠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말 그대로 부대라는 게 일대에 붙여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자로 따지면. 그래서 딸린이라는 키워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주택에 딸린,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로 표현한 거예요. 이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 단지 안에 뭐 도로, 건축 설비, 자전거 보관소, 안내 표지판, 냉난방 공급시설, 방범 설비,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딸린 시설, 설비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말 그대로 복리, 이 주민들의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거 다 생활 복리를 위한 거잖아요.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게. 그래서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부대는 뭔가 딸린 시설 설비를 말하고 복리는 말 그대로 뭐 복리를 위한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보통 들어가서 북적북적됩니다. 이 복리시설은. 그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시설은 말 그대로 이 기간이라는 게 기초적인 줄기가 되는, 줄기 간자잖아요. 기초적인 줄기가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줄기가 되는 시설이 뭐가 있죠? 도로, 상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기간시설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게 간선시설이죠. 그 줄기를 이 선으로 연결한 시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간시설을 선으로 연결한 시설을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그 뜻대로, 한자 그 뜻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주택단지 안에 이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이 있으면 이것도 간선시설로 본다, 포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통지, 가스시설, 통신시설, 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단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1단지, 2단지 할 때 그 단지를 말합니다. 아파트에 단지가 있죠. 그런데 이 단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요런 1, 2, 3, 4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로 구분이 되냐면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것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게 뭐 아파트를 가로지르고 있으면은 당연히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도, 지방도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단지가 구분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2번과 3번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요. 일반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럴 때 단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그냥 도로는 폭 20m 이상일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외우려면 뭐 고철 자동차로 8도를 20일 동안 여행하고 일지를 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2번과 3번이죠. 8도 20일 여행했다. 8도 20일 여행했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8글자잖아요. 그래서 8m다. 이렇게도 암기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즉 이런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공공택지는 한번 이런 것들을 공공택지라고 하는구나. 공공성 있는 택지를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수용사업만 해당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환지는 개인 땅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택지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뜻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요, 기능을 향상한다는 그런 취지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하는 경우와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수선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 이제 대수선이 해당되고요. 증축은 15년이 지날 때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증축을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증축을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 2배로,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 이내,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은 보통 이런 식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합니다. 이렇게 위에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합친 그러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이 증축을 옆으로 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수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3계층까지만 가능합니다. 3계층 이하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이 조건까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계층 이하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중에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이렇게 한번 눈에 익히고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A 건실해야 장가가지, 이렇게 키워드만 따서 외워두시면 혹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 마지막으로 공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의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말해요. 아까 주택단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착공신고 또는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진행 중에 필요한 개념이겠죠. 말하자면 공구를 나눠서 먼저 1, 2 공구를 먼저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먼저 입주를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먼저는 6m 이상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나 기타 부설 주차장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가 되니까 이 공구가 있으면은 이제 전체 세대수는 당연히 600세대 이상이 될 거죠. 그러니까 분할된 이 두 개의 공구의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용어정의 맞춰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의 건설, 이 사업 주체, 등록 사업자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